자, 여러분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 시험이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일정이 꼬여있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 주에 공지사항을 혹시나 내면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게 B반은 수업을 일주일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진도가 빠르고, B하고 A하고 W는 한 주가 느리기 때문에 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진사님들한테 좀 제가 부탁을 드릴게. 수업을 제가 유튜브에다가 제가 올려 놓겠습니다. 수업을 유튜브에다가 올려 놓을 건데, 이 유튜브에다가 올려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조금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보니까 B반 같은 경우는 화요일날 수업 듣고 다음날 바로 시험을 치는 일정이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A하고 W반은 너무 힘들 거라고 전 생각이 돼요. 근데 학교에서는 그 수업을 제때에 맞추어서 올리라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되면 A, W는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A하고 W는 제가 유튜브에다가 혹은 다른 플랫폼으로 강의를 공유를 해줄 테니까 일단 보세요. 빨리 보고 시험 준비를 빨리 하세요. 그래야 시험 준비를 빨리 할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준비를 해주시고, 시험 반의 진도를 모두 맞추기 위해서 제가 진해 문화유산까지만 수업을 하고 수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분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과제를 뭐 수업 잘 했는지 못 했는지 그 과제를 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라면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반드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수업 과제는 그렇습니다. 수업 과제는 그냥 공부한 거를 컴퓨터로 그냥 타자 쳐서 들고 오세요. 그 타자를 쳐서 그냥 저한테 제출을, 그 구글 클래스룸으로 과제를 제출하세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내는데 의의를 두면 되니까 너무 대충 하지 말고 한 A4 용지 그냥 1, 2페이지 정도 글자 포인트 10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라의 문화유산 공부한 걸 그냥 제출하세요. 알겠죠? 아니면은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내시면 되고, 따로 공지사항 할 거 있으면 제가 따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꼭, 공지 영상을 꼭 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공지사항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사님들 진해의 문화유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수업을 하다가 이 부분이 편집이 돼가지고 제대로 안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해의 문화유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해는 아무래도 이제 일제강점기 때 대표적인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좀 보면 진해에 가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진해 이승만 대통령의 전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내용을 쭉 보면은 뭐 일종의 야사인데요. 이제 야사라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건데, 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쉴 수 있는 별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이때 당시에, 그때가 3월인가 2월인가 뭐 하여튼 이거 저도 그때 지나가다가 이제 뭐 역사 뭐 관련 거 조사하다가 할아버지한테 들었는데, 이때 당시에 진해에 가면은 3월이니까 벚꽃이 피기가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진해 가면은 벚꽃이 피어 있는가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 말만 했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 밑에 있는 분들이 야 진해 전화해가지고 야 빨리 벚꽃 피게 해라 해가지고 뭐 벚꽃나무 밑에다 불을 지펴가지고 따뜻하게 해가지고 대통령 오는 길목에만 벚꽃을 피게 했다라는 설이 있는데 뭐 사실이든 아니든 여부를 떠나서 뭐 야사니까.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온다고 이렇게 벚꽃까지 피게 할 정도였으면 당시 대통령 권력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오늘날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해도 실제로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 별장에서 뭐 장제석, 그 대만의 장제석이죠. 대만의 장제석을 만나가지고 이제 뭐 태평양 회담 뭐 이런 거를 개최했던 공간으로 이제 유명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별장이죠. 이곳이 별장. 되게 작죠. 뭐 그때는 뭐 우리나라가 풍요로운 국가가 아니었으니까 아마 이랬을 거고. 자, 그 다음에 구진해 요항부 사령부를 볼게요. 여기 이 건물도 이제 일제강점기 건물입니다. 요 건물인데 진해는 이제 마산 개항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진해는 이제 군사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다른 교수님한테 이제 수업을 얘기를 들은 건데 진해는 무역하기에는 이제 좋은 항구는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주변에 작은 섬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 무역하기 위해서 많은 배들이 지나가기에는 이제 용이한 항구는 아니고 이 항구는 이제 군사항으로는 좀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적이 들어올 수 있는 이 루트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얘기로는 여기가 군사항구로서는 괜찮은 항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옛날 사진이고 이걸 지금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저도 이거 진해에서 제공하는 걸 이제 가져왔는데 일제강점기 건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빨간색 건물에 높은 창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창을 사용하는 이유는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고, 여기에 보면은 이러한 흰색 테두리가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거는 이제 일장기의 그런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새 모습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러한 건물들도 이제 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건물들은 높은 창과 빨간 벽돌을 이용한다. 이런 걸 이제 알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웅천 외성을 좀 설명할 건데, 이건 좀 설명하자면 긴데, 앞에 판서를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이라고 이제 많이 아는데, 이제 저는 임진왜란을 크게 세 시기로 구별을 하는데,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약 7년간의 전쟁이다 해서 임진왜란을 7년 전쟁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7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한 게 아니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있었는데, 요 첫 번째 전쟁이 이제 임진왜란이에요. 첫 번째 전쟁이 임진왜란. 그 다음에 이제 휴전기가 있어요. 잠시 휴전했을 시기가 있어요. 이때 이제 이순신 장군이 탄핵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이제 정유재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전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 정유재란 때 이제 이순신 장군의 그 유명한 명량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제 노량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휴전을 할 때 당시에 이제 뭘 쌓았냐면은 외성을 많이 쌓았어요. 외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이 성을 쌓아가지고 그 경상도 지역을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잠깐 볼까요? 자,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일본 사람들이 이 휴전을 하면서 잠시 일시적으로 후퇴를 해요. 그래서 경상남도 이 일대를 일본이 장악하게 돼요. 그러면서 일본은 다시 전쟁에 대비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강제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성을 쌓게 되는데, 그 성이 외성이고, 이 창원에 있는 게 창원 외성이라 하면 안 되고 웅천 외성이에요. 이 진해에 있는. 그래서 이 외성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제 외성의 사진을 한번 보자. 자, 이건 제가 가서 찍은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죠, 외성이. 그리고 외성을 보면은 옆으로 보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일본 성들은 기본적으로 비스듬하게 되어 있어요. 일본에서 이제 성들 중에 보면은 이건 제가 가서 찍은 건데, 여기 가면 이제 웅천 외성이 있는데, 이 외성을 보면 이게 비스듬한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약간 비스듬하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성을 쌓는 형태가 일본에서 많이 하는 형태예요.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성을 쌓잖아요. 여기 보면 이런 거.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성 쌓은 게 이건데, 그 좀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 이 외성을 흔히 그 일본 사람들이 이제 쌓았다고 하잖아요. 이제 근데 이게 원래 조선 사람들이 쌓은 성에다가 일본 성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라는 표현이 맞나? 하여튼 이렇게 변형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성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꼭 그 일본 사람들이 쌓은 성도 있지만 우리나라 성에다가 이걸 얹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성들은 기본적으로 그 조선 사람들이 안 쓰던 성을 이렇게 개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 외성 얘기했고, 이제 세스페테스 신부 상륙지를 좀 볼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자, 볼게요. 이제 천주교하고 기독교의 차이는 이제 여러분 대충 알겠죠? 천주교하고 이제 기독교 이 차이를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가 언제 들어왔는지는 정확히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천주교를 처음 믿기 시작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는 이제 인조의 그 아들이었던 소현세자가 이거를 믿었다는 설이 있는데, 뭐 어찌되었든 이 천주교가 처음 들어온 것은 이제 기록으로 따지면은 이제 임진왜란 때 이거예요. 임진왜란 때 고니시 유키나와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천주교를 믿는 고니시 유키나와가 있었고, 이 고니시 유키나와가 이제 진해에 상륙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실제로 일본 군사 중에는 천주교를 믿는 병사들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뭐 전쟁이 어떤 목적이든 간에 사람이 죽는 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병사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본인도 천주교를 믿으니까, 그때 당시에 스페인에서 와 있던, 이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데스 신부님 보고
한번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고니 씨가. 그래서 이 세스베데스 신부가 진해에 이제 오게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천주교가 온 게 아니냐라고 이제 역사학계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스페인 예수회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천주교하고 이곳에다가 신부 상륙한 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스페데스 신부 상륙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하고 보실 것은 이제 진해하면은 바로 요 구도심지죠. 혹시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요거죠. 요거 진해 구도심지. 가면은 이제 이 진해의 요 모습인데, 이게 이제 일장기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알았는데, 제가 도시공학 하시는 분하고 잠시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이때가 이제 1920, 30년대, 1910년, 20, 30년대 이런 도시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원형을 두고 이렇게 양쪽으로 뻗어가는 형태가 그때 당시에 계획 도시의 그 하나의 유행이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도시가 하나 더 있지 않냐고 이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딘지 몰라서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대표적으로 프랑스 파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냐. 여기 가운데 개선문이 있고 이렇게 나가지, 프랑스 에펠탑이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뻗어 나가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생각해보니까 그렇기도 하다. 그리고 그분이 또 얘기하는 게, 그 프랑스 파리에서 변형된 형태가 지금 뉴욕 거리, 뉴욕의 그런 거리들이 다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진해 구도심지인데, 여기를 가게 되면은 이렇게 일제강점기의 우체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우체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서 보면은 이걸 강당으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이게 일제강점기 이때 당시에 이게 여기에서 우편물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질문하더라고. 이 시계도 일제강점기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 그냥 오늘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데,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내려오셔서 연설도 하셨었고, 그리고 제왕산에 가면은 이제 진해탑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원래는 제가 이 사진이 여기 있나 모르겠네.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제왕산 탑이 이렇게 있는데, 제왕산에 또 진해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탑이 이제 일본이 1929년에 러일 전쟁, 1904년에 일어난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승전탑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해방되고 이제 광복되고 나서 우리가 이거를 폭파시키고 여기에 진해탑을 만들었어요. 여기 올라가면 이제 진해를 전부 다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계단도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여기 지금 올라가려면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셔도 지금 됩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의 승전탑이 있던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진사님들 진해 문화유산 중에 하나를 제가 단답형으로 하나 출제할 예정이니, 진해 문화유산을 반드시 공부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진해 문화유산을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사님들 반갑습니다. 한국사 김성률입니다. 현재 시간은 새벽 2시 10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틀 연속 밤을 샜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지럽고, 눈이 상당히 아픕니다. 지금 충혈되어 있는 상태고, 이 컴퓨터를 너무 많이 이제 보니까, 밤 새면서 보니까 너무 지금 피곤하네요. 제가 일이 지금 살면서 이렇게 일 많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일이 너무 많습니다. 뭐 이 바쁜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일이 많다는 거는 축복받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보냈나요? 아마 영상을 편집해가지고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오늘 저는 뚝배기를 너무 많이 깨져가지고, 진사님들 뚝배기가 뭔지 알아요? 뚝배기 깨졌다는 말 뭔지 알아요? 그 직장인들한테 쓰는 말인데,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뚝배기가 깨졌다. 그 얘기는 뭐냐? 오늘 상사한테 엄청 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대학에서 이렇게 있지만 이제 저도 저 위에도 또 상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 제가 운영하는 데는 이제 제가 짱이지만 또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제 또 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짱한테 오늘 엄청 깨졌습니다. 그 여기 뭐 나중에 여기 만학도진 사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일에 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참 오늘 이렇게 뚝배기가 깨지고 나니까 일이 안 잡히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사님도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올리면 아마 이제 비대면 마지막이 될 겁니다.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면 이제 대면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코로나라서 어떻게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고, 이제 여러분들 2차 백신을 다 맞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2차 백신을 이제 18일에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편두통도 있고, 잠을 안 자는 사람이라서 몸이 버틸지 좀 내심 걱정이 됩니다. 선생님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안내하고, 지금 시험 9분 정도 이제 수업이 남아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중간고사 힌트를 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공지사항을 하나씩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1번, 지금 수업이 25분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제를 내셔야 됩니다. 이 수업에 대한 과제. 그래서 그냥 시험 공부한 거를 그냥 타자로 그냥 A4 용지 그냥 한 바닥, 한 장, 뭐 한 바닥 뭐 이런 거 아무거나 우리 이때까지 공부한 것 중에 아무거나 타자로 그냥 글자 포인트 10으로 해가지고 그냥 한 바닥 내세요. 그냥 한 바닥 내세요. 그 다음에 출력해서 시험 칠 때 하나 내고, 알겠죠? 그래서 두 개를 내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 클래스, 우리 구글 클래스에 하나랑 그 다음에 시험 칠 때 하나, 그 두 개를 내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은 똑같이 해도 됩니다. 뭐 따로 하고 그렇게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제가 30문제를 냈고 지금 방금 메일로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주셔야 될 게, 시험이 20일 시험이죠. 20일 시험인데, 여러분들 비대면 수업을 어떻게, 제 비대면 수업을 잘 들으셨습니까? 좀 허접하고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그걸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미안한 감이 있네요. 자, 그러면 진사님들, 자, 화면을 잠깐 공유할게요. 이게 시험지인데요. 시험지를 받으면 정답지를 이렇게 같이 줄 겁니다. 그럼 여기다 정답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OMR 카드 안 씁니다. 왜냐면 이름을 보면서 치승이가 이렇게 공부를 했구나 라는 것을 좀 알려고 제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볼펜으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A방과, 그럼 제가 이거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냥 하는 대로 하는데 이게 왜 한 번씩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A하고 W는 제가 이제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19일날 수업을 듣고 바로 20일날 시험 치는 거는 좀 제가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제가 지금 A하고 W반을 위해서 영상을 미리 올립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링크를 이거는 학교 서버에다가 제가 공지를 하면 이게 규칙 위반이기 때문에 제가 반장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링크가 뜨면 이제 출석만 좀 체크를 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시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금요일날 11시에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 범위는 사실로서의 역사부터 경주까지의 역사를, 문화유산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제 간호학에 대해서, 간호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수업이 어렵다고 탈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내가 땅을 치고 후회하게 해주겠다. 거의 뭐 그렇다.
그 사실로서의 역사와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의 그 차이점을 여러분이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로서의 역사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2021년 10월 13일 성윤이는 뚝배기가 깨졌다. 이건 사실로서의 역사고,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성윤이는 뚝배기가 깨져서 역 같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역 같다라는 표현이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기록으로서의 역사. 그 차이점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역사학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역사학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전체적인 면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자연과학은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 문자 사용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뭐 이런 것도 여러분이 했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사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처음에 일제강점기 때부터 한국사 연구가 시작됐죠. 그래서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이제 식민사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식민사관도 제가 시험에 냈어요. 그래서 식민사관이 이제 등장을 하고, 이제 우리 그것에 대응하고자 진단학회라든가 민족주의 사학자, 그 다음에 신채호, 박은식 요 두 분도 시험에 냈고, 그 이후에 50, 60, 70, 80, 90년대 후 2000년대의 한국사 연구 방향의 흐름을 이제 제가 이제 시험에 냈습니다. 그 시대별로 어떻게 연구 방향이 흘러왔는지 이거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창원시의 역사 요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원에는 원래 마산, 창원, 진해가 합쳐져가지고 지금 통합 창원시라고 하잖아요. 나도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마산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딱히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마산보다는 진해가 더 심각했던 것 같은데, 아니 진해보다 마산이 더 심각해가지고 이 통합을 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난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마산이라는 칭호로 지금 창원이라는 걸 언제 썼는지, 그 다음에 그 1970년대 수출 무역 자유지 수출 자유 무역 지역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일제강점기 때 마산부로 이렇게 지칭을 했었죠. 뭐 이런 거 창원시의 역사 한번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경찰제도 요거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골품제 요것도 꼭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요거는 그냥 좀 다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요거 좀 얘기해 줄게요. 이건 좀 다 얘기하기 그렇다. 무단 통치기하고 문화 통치기하고 민족 말살기 요 차이점, 요거 꼭 공부를 하세요. 그 다음에 마산하면 아무래도 몽고하고 좀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승만 대통령 설명을 하면서 정치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처음에 발췌개헌, 4.4.5.2, 그 다음에 4.19 혁명 이렇게 이어지는 요 라인인데, 발췌개헌은 발췌개헌은 간선에서 직선으로 바꾼 거고, 4.4.5.2은 초대 대통령은 영원히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제도. 그 다음에 4.19 혁명은 3.15 부정선거가 원인이었는데,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이 4.19 혁명이 일어났는데,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대통령 조작 사건이 아니라 부통령 조작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교육제도 요것도 한번 보시고, 조선시대 교육제도 요것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진사님들 그 조선시대 교육제도 같은 거 좀 궁금하시면은 제가 오늘 링크를 걸어 놓을 건데, 그 조선시대 교육제도 관련해서 제가 유튜브 찍은 게 있습니다. 그걸 꼭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의 역사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거, 그 왕들의 업적 있죠. 그래서 왕들의 업적을 물어보는 거를 반드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시험 낸다 했지, 원효. 그 다음에 경주의 문화유산을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거 요거 시험에 냈고, 그 다음에 황룡사하고 불국사도 시험에 냈어요. 그 다음에 가문사 시험에 냈고, 대릉원도 시험에 냈고,
그 다음에 좋은 제도와 관련된 거 시험에 냈고, 진해 문화유산 중에 한 개는 이제 단답형으로 제가 낸다 했죠. 창원의 문화유산 중에도 하나를 단답형으로 냈고, 그 다음에 29번 30번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좀 등수를 나누기 위해서 낸 거기 때문에 요거는 공부를 잘 읽고 책을 잘 읽고 수업을 열심히 들은 사람은 공부 안 하고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땐 굳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거의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진사님들 제가 지금 보니까 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10페이지부터 어제 보니까 지금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날라갔네. 그러면 지금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수업 자료를 일단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해방 이후에 자, 요거 진단학회 잠깐 볼게요. 진단학회도 안 했겠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실증주의 사학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모르셔도 되고, 진단학회는 알아야 돼요. 진단학회. 이 진단학회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학회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학회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의 역사, 언어,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조직 단체였는데 어느 단체를 정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청구학회. 청구학회가 뭐하는 학회냐면 이제 식민사관이죠. 식민사관. 그래서 식민사관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거를 설립을 했어요. 식민사관이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그죠? 식민사관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 그리고 40년대 활발히 전개되다가 40년대까지 활동을 하다가 일제 탄압으로 이제 없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민족 말살기이기 때문에 민족 말살기 때 이제 탄압이 됩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뭐 됐다. 하여튼 진단학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학회이고 이 청구학회를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달라요. 제가 이거 9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버전을 못 찾아가지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50년대 안되겠다. 진사님들 잠시만요. 잠시만 제가 서서 수업을 할게요. 이거 필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만 서서 할게요. 자, 해방과 광복이 있는데 해방과 광복이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맞아요? 둘 중에 해방과 광복 중에 둘 중에 뭐가 맞아요? 해방과 광복 중에 뭐가 맞냐면은 이제 광복이 맞아요. 광복. 그러니까 해방은 노예 상태였다는 거고 광복은 민족이 다시 태어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야. 그녀를 보면 사랑해. 그럼 사랑해는 해방이야. 광복은 졸라 사랑해. 이게 광복이야. 이게 좀 더 문학적이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가 수립되는데 이때 대통령이 이제 이승만인데 이 정부가 수립된 시기가 언제냐면은 1945년 48년 8월 15일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돼요. 그래서 이 3년 동안 우리나라를 통치한 게 미군정기야. 미국 군대가 우리나라를 통치했다 이 말이에요. 미국 군대가. 그래서 미국 군대가 우리나라를 통치를 했는데 어찌됐든 이 과정을 거치고 대한민국이 수립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한국전쟁을 맞이하게 되죠. 한국전쟁. 1950년
6월 25일 날 이제 한국 전쟁을 맞이하는데, 다른 말로 이걸 3년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3년 동안 전쟁했다고. 근데 우리는 이제 편하게 이걸 6.25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50년대야. 그러면 50년대 우리 한국 사회의 특징을 보면 되게 혼란스러운 사회라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 생각을 해봐. 갑자기 이제 일본이 망했고, 일본이 망하고 나서 이제 각자의 정치 이념에 따라 달라지는데, 내가 민족주의, 내가 자유주의로 가야 될지 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으로 가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였다고. 그런데다가 이제 내가 예를 들어 자유주의를 선택해가지고 남한에 남았는데 보니까 또 6.25가 터졌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회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게 50년대야. 그런데 앞에서도 내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사 연구는 기본적으로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먼저 우리 한국사 연구를 시작을 했다고. 그러니까 한국사 연구를 뭔가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다 일본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공부했고, 이 일본 사람들한테 저항하기 위해서 이제 신채호하고 박은식 같은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뭐 제자를 제대로 또 못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사 연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또 광복을 맞이한 거야. 그러면 이 한국사 50년대 한국사 연구의 특징은 뭔가 체계화를 잡고 싶은데 체계화가 안 돼 있는 상태, 그리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 그러니까 내가 50년대를 이렇게 적어놨잖아. 한국사 연구의 형성과 위기다. 그럼 형성은 뭐겠어? 광복이 됐으니까 이제 연구하자, 이게 형성이고, 위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서 일본이 한국사 연구를 먼저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니 일본은 왜 한국사 연구를 먼저 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이 한국사 연구를 먼저 시작한 이유는 자기 나라와 한국하고와 관계가 밀접하고 한국을 까야 일본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사 연구의 50년대를 보면 이렇게 내가 적어놨잖아. 분단의 고착화와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부 한국사 연구자들이 월북하는 경우가 있었다 돼 있는데,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납북당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납북이라는 뜻이 납치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사 연구자들 중에는 납치돼서 북한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북한이 우리나라 일시적으로 점령했을 때 유명한 연구자들을 이제 납치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납북이 있었고, 그리고 그 결과 남한에서는 대부분 역사 연구는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1952년 3월에 부산에 모인 역사 연구자들은 요거 동그라미 역사학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학회 위에다가 뭐라고 적냐면은 한국사 최초의 학회. 자, 이거를 제가 판서를 해줄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진사님들 잘 봐요. 진단학회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거야. 그죠? 진단학회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어. 근데 진단학회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한국사도, 여기도 역사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언어도 들어가고 철학도 들어갔었어. 근데 이제 광복을 맞이하고 역사학회라고 아예 독창적으로 하나가 나온 거야. 이렇게 아예 독창적인 학회가 나온 거야. 이게 우리나라 한국사 연구학회 중에 제일 크거든. 역사학회.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52년에 부산에 모였다고 돼 있잖아. 왜 부산에 모였을까? 이거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왜 부산에 모였을까? 이때가 52년이면 6.25 전쟁 중이니까 임시 수도잖아. 이게 진사님들 이거 설명을 잘 들으세요.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나라의 그 학자들이 이때 당시에 이제 도망친다고. 그러니까 대학들이 피난을 온다고 부산으로. 그래갖고 보통 이렇게 전쟁 통해서는 보통 교육을 많이 안 해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 해봐야 뭐 애들한테 글만 가르쳐 주는 정도지. 근데 이때 당시에 우리의 역사학자들은 우리가 피난을 왔지만, 이때 당시에 대학들이 피난을 왔지만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전시연합대학을 만들어요. 전시연합대학. 전시연합대학이라는 뜻이 전쟁 중에 대학을 운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산대, 뭐 예를 들어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대학들이 뭉쳐서 한 개의 대학을 만든 거야. 부산에다가. 그래서 이게 전시연합대학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역사 연구가 이루어지는 거지.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대학들이 어떻게 됐겠어? 각자 제자리로 돌아갔겠죠. 근데 이제 부산의 몇몇 이제 교수님들이 이 전시연합대학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뜻깊은 대학이다. 그래서 이 대학을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해가지고 그 대학이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본 동아대학이에요. 동아대학. 그 동아대학이 6.25 전쟁 때 전시연합대학의 이제 시초야.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이제 제가 좀 여러 가지 섞어서 얘기했지만 이러한 시기에 복잡한 시기에 일본이라는 사람들이 먼저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기 시작하니까 역사학회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역사학회와 동시에 한국사학회라는 게 등장을 해요. 이 한국사학회라는 건 뭐냐면 자 다시 설명할게. 역사학회는 이제 이 진단학회에서 역사가 나온 거고 그래서 이 역사학회는 뭐 한국사도 하고 고려사도 한국사도 하고 서양사도 하고 동양사도 하고 이렇게 섞어서 하는 거야. 근데 요 사이에 이제 일본이 일제가 한국사를 연구한다 하니까 우리가 급하게 한국사만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학회를 만든 거야. 그게 한국사 학회야. 근데 얘네들은 누구의 지원을 받았냐면 미 군정의 지원을 받게 된 거지.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진단학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학회고 일제강점기 때 여기에서 이제 역사, 언어, 철학이 있는데 여기에서 역사가 튀어나왔고 이 역사학회에서 한국사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게 한국사학회가 되는 거지. 그러면 1950년대 한국사 연구의 특징은 한국사 연구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전쟁 중에 위기를 겪었고 또 하나의 위기는 일본이 한국사를 왜곡할 수 있는 기구를 또 만들었다는 거. 이러한 것들이 한국사 연구의 형성과 위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할 때 중요한 거는 이 세부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게 몇 년대고 50년대 특징은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하면 여러분은 사학가가 되는 거고 50년대 우리 한국사는 보니까 뭐 형성도 했고 위기도 겪었네. 이게 간호학과겠지. 자, 지금 수업하면서 힌트도 다 주고 있습니다. 자, 60년대 볼게요. 자, 혹시나 진사님들 바로 좀 설명이 필요하다 보면 바로바로 얘기하세요. 내가 이거 설명 안 해주다니 미안합니다. 60년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60년대 특징은 이제 한국사 연구가 활성화가 되던 시기야. 그러면 배경이 있겠지. 왜 활성화가 됐을까? 이제 두 가지 이유로 들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승만 정부 때문이고 하나는 이제 박정희 정부 때문이야. 진사님들 제가 영상을 다시 편집해가지고 그 구글에다가도 올릴 테니까 과제하지 마세요. 과제하지 마세요. 이거 다 합쳐도 25분 넘을 것 같다. 과제하지 마세요. 과제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이거 해줄 테니까 그냥 수업만 열심히 들으세요. 과제하지 말고. 시험 공부하기 바빠 죽겠는데 과제까지 어찌할래? 완전 자상한 성윤씨다. 자, 그럼 볼게요. 이승만 정부 때는 이제 4.19 혁명을 통해서 대통령이 하야를 합니다. 그죠? 대통령이 물러나죠. 우리도 박근혜 정부 때도 이랬지만 우리 민족이 조금 약간 정치적으로는 조금 좀 깨어있는 민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했는데 이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 하야할 때 4.19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때가 1960년대야. 그래서 이 1960년대 학생들하고 다 모든 국민들이 나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라고 했어.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면 민중들이 지도부를 바꾼 거야. 그럼 민중들이 지도부를 바꿨다는 얘기는 그 민중들이 어떻게 지도자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득권을 바꾼 건데 이 기득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에 대한 관심이 이제 대두가 돼. 우리 민족에 대한 관심이 대두가 됐다. 민족에 대한 관심이 대두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관심, 근데 우리 다 봐봐. 진사님 이것도 이해하고 외워야 돼. 민족에 대한 관심이 대두가 되는데 민족에 대한 관심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민족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민족이 성장하는데 이게 때문에 막혔네. 일제강점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성장을 못한 거야. 그러면 이 일제강점기를 졸라 비판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 민족이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됐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쭉 연결해서 얘기하면 이제 식민사관을 벗어나야 되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야, 우리 민족은 짱이다. 근데 갑자기 짱이라고 얘기하는데 일제강점기가 등장해. 오이씨. 그럼 우리 민족이 짱이라고 얘기 못 하잖아. 그럼 짱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일본이 너희가 얘기하는 거, 뭐 조선은 맨날 싸운다, 붕당 정치 아니다. 우리는 열심히 토론하고 얘기하는 민족이다. 야, 너희 민족은 보니까 뭐 기차도 못 놓고 뭐 근대 문물도 수용 못하고 너희는 발전을 못했네. 아니다. 우리는 조선 후기부터 발전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한국 사학계에서는 식민사관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이 제기가 되면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 일제가 강조한 반도 성격론, 타율성론, 정체성론을 비판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60년대 대표적인 학자로는 서울대학교의 한용우, 이분은 아직 살아계세요. 다시 찾는 우리 역사. 이 책은 여러분 혹시 집에 나름 좀 역사 교양책을 하나 두고 싶다 그러면 이 책 강추합니다. 다시 찾는 우리 역사. 나는 당연히 갖고 있지. 이거 사학과 1학년 때 읽는 건데, 이거 다시 찾는 우리 역사, 이 책.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강만기 교수님,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분. 고처쓴 한국 근대사, 고처쓴 한국 현대사. 이분도 살아계신데 이 강만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마산 출신.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 이기백 교수님, 이분은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역사 학자로서는 2세대예요. 2세대. 지금은 아마 4세대, 5세대 요런 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밑에다 하나 더 적어볼래요? 60년대 특징 중에 하나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문화재 발굴을 지시해요.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지만은 대표적으로 박정희 정부 때 등장한 게 이제 무령왕릉. 그다음에 두 번째가 천마총.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석굴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발굴하고 보수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요거. 야, 내가 이걸 안 해주다니 진짜 여러분한테 혼나야겠다. 이번에 여러분은 교양이 뭐가 있어요? 그 중급 영어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하여튼 한국사 한 거 내가 후회 안 하게 해주겠어. 내가 다 부셔버리겠어. 이것들이 다 탈출해 부셔버리겠어. 용서하지 않겠어. 그 다음에 70년대 볼게요. 자, 70년대 배경 볼게요. 실용 글쓰기는 그 장명란 교수님 아닌가? 아마. 그리고 미술의 이해는 모르겠다. 자, 70년대 볼게요. 하여튼 한국사가 짱이야. 성윤이가 짱이야. 나이도 제일 어리고. 자, 볼게요. 성윤이가 짱이야. 키왕짱. 니가 짱이야. 자, 봅시다. 공유는 나보다 역사 몰라. 모르고 싶다. 역사. 자, 70년대 볼게요. 70년대 한국사 연구는
이때는 자, 요 두 시대를 걸쳐서 있는 대통령을 좀 알아야 되는데 63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돼요. 63년부터 79년까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을 역임을 하시는데 대통령이 이제 5, 6, 7, 8, 9 이렇게 대통령을 하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60년대 박정희는 이제 박정희 정권의 초반, 그 다음에 70년대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후반인데 이 70년대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박정희의 유신 체제, 박정희가 이제 일당 독재를 하는 거죠. 유신 체제를 할 때요. 그러니까 유신 체제를 한다는 얘기는 간단히 얘기하면 독재하는 시기 아니야? 독재하던 시기인데 이때 당시에 한국사 연구가 되게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60년대는 연구가 활성화가 됐는데 60년대 연구의 활성화는 주로 뭐에 대한 극복? 식민사관에 대한 극복. 이게 포커스고 70년대에는 한국사가 이제 그 정부의 엄청난 지원을 받아서 이제 엄청난 이제 그 질적 성장을 해요. 한국사 지원을 받아서 예를 들어 볼까? 여러분 지금 1학년 때 한국사 한 번만 듣고 이제 나 만날 일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한국사를 무조건 4시간 정도 의무 수강을 했어요. 아, 그때 태어났어야 되는데. 내 지도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거든. 자기는 박정희하고 전두환을 욕을 못한다고. 왜 욕을 못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이때 역사학과 나온 사람들이 강의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갖고 이 질적 성장을 되게 이제 이루었던 시기인데 정부가 뭐 한국사 공부시켜라,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민족을 강조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이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질적 성장을 한 부분은 명의겠죠. 근데 암적인 부분은 뭐냐? 이제 독재를 옹호하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독재를 옹호하는. 독재가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재가 좋다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 혹시 진사님들 잠깐 그냥 물어볼게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한국사를 들었잖아요. 한국사를 들은 것 중에 왕의 권력이 제일 강해 보였던 왕은 누구예요? 왕권이 강하다. 왕권이 강하다는 왕들은 누가 있어요? 왕권이 강하다. 왕권이 엄청 강해 보이네 얘는. 얘 왕권 좀 강한데 뭐 이런 사람들 누가 있어요? 왕의 권력이 강한 시대, 조선시대로 봤을 때 말 안 들으면 신하 죽이고 자기 말에 대들면 죽이고 인수분해하고 주님한테 보내고 이런 사람들 누가 있어요? 연산군은 또라이라서 그건 뺄게요. 그렇죠. 이방원. 한 명 더 있다. 내가 왕이 될 상이던가 하던 그분. 태종하고 세조. 근데 진사님들 이것 좀 얘기해 볼게. 태종은 뭐 욕 좀 섞어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야. 자기 스승 둘 죽였지. 자기 처남들 다 죽였지. 자기 왕으로 만든 사람들 다 쫓아냈지. 근데 이 사람을 아무도 욕을 안 해. 왜 아무도 욕을 안 하냐? 이 사람의 아들이 여러분 잘 아는 세종대왕이에요. 완 짱이지. 그러니까 이 세종대왕이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야.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하는 이유는 미래 세대를 잘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독재를 하고 성공한 왕들의 사례를 자꾸 연구하고 발표하는 거야. 이게 암인 거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강화했고, 그 다음에 유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국정교과서를 이때 발간하게 됩니다. 국정교과서. 그래서 여기 만학도 진사님들은 아마 국정교과서를 공부했을 거야.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공부를 했는데 저도 국정교과서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20대 진사님들은 아마 이런 책들, 그 국정교과서 말고 이게 민간에서 발간한 교과서로 하는데, 이 교육부 검정교과서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이제 국정교과서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찬성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왜 찬성을 했냐면, 이제 저는 학원 강사를 좀 오래 한 편인데, 학원 강사를 하다 보면 이제
그 학교마다 교과서가 다르기 때문에 애들 가르치는 게 달라야 돼요. 근데 이제 교과서를 보니까 나는 좀 짜증이 나더라고. 교과서를 보면 뭐가 짜증이 났냐면 이 교과서에 대한 선택권이 일단 학생한테 없어. 그러니까 그 교사가 왔을 때 이 교사가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이 교과서 선택권이 달라지는 거야. 그 교장하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교과서를 보고 검수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한테는 교과서 선택권이 없는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교과서들을 보면 그 교수들이 약간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이 자기의 업적을 실으려고 했던 흔적들이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과서에 너무 어렵게 적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교과서를 어렵게 적어서 학생들을 등급을 내는 데만 초점이 돼 있는 거지. 역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이거보다는.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국가 그냥 교과서 만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그거를 내가 찬성을 하긴 했는데 막상 그 찬성을 하니까 뭐 자기들이 만든 교과서 보내주긴 하더라고. 근데 막상 교과서를 받아보니까 이제 자기 아빠 찬양하는 게 좀 상당히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또 역사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중에 반대로 돌아섰는데 어찌됐든 이 국정교과서가 이때 있었다는 거를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80년대 봅시다. 80년대는 이제 어떤 시대냐면은 80년대 옆에는 뭐라고 적냐면 이때 당시 이제 전두환 정부 때예요. 그래서 전두환 정부 때 하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이 되게 대두가 됐을 텐데, 첫 번째가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 그 광주의 사람들을 죽이고 이 전두환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 전두환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하고 나서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여파가 대학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고 결국 그거에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영향으로 이제 6월 민주화 항쟁이 이루어지죠. 이 강동원 영화 1987 여기 강동원 씨가 나오잖아요. 강동원 씨.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강동원 같은 대학교 오빠가 나한테 와가지고 민주화 운동 하자면 난 할 거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성윤이 오빠가 와가지고 민주화 운동 하자면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는 안 할 거잖아. 그래서 나에 대해서 너무 정확히 안다. 상당히 두려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화 항쟁, 요 항쟁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이제 이때 당시에 이 교수들 중에 이제 이때 당시에 또 등장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재야사학이라는 게 등장해요. 재야사학. 이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가 재야사학. 재야사학이 등장하는데, 재야사학이라는 게 뭐냐면 교수가 안 되고 집에서 연구하고 발표하는 사학자들. 그래서 이런 재야사학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재야사학들은 이러한 민주화 운동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래서 이 민주화 운동은 우리 과거의 농민들과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노력에서 등장을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민중의 삶들이죠. 민중의 삶. 그러면 80년대에는 이러한 민주화 운동의 영향으로 민중의 삶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게 이제 80년대 특징이고, 자 90년대하고 2000년대는 이제 어느 대통령이냐 하면은 노태우, 그 다음에 누구지? 김영삼, 김대중, 이러한 분들,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누가 있지? 노무현, 이러한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할 시기가 이제 이때예요. 그죠?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지금 제 컴퓨터에서는 송신이 잘 된다고 뜨는데 다른 진사님들도 안 들리세요? 다른 진사님들 어떠세요?
룰루랄라님 이거 좀 그 아니면 이게 좀 잘 안 되면 다시 접속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접속 잠시 나갔다가 다시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잘 들릴 수도 있어요. 자, 이때는 이제 대통령을 짧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문민정부 이런 것들이 들어서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 대표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이거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넘어갈게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건 탈근대, 근대를 탈피하자. 그래서 근대를 탈피하고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자라는 분위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다양한 문화 중에 이제 민중사, 뭐 생활사,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 내 전공인데 이제 지역사,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연구가 이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이거는 이제 안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역사적 인물을 새롭게 보자. 역사 인물의 재평가. 그래서 과거에는 뭐 이승만은 독재했던 인물이다. 아니다. 이승만은 한국의 기반을 만든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보자는 분위기. 그 다음에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뭐 이러한 것들이 이때 당시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일본과의 역사 문제. 일본과 한국의 역사 갈등, 그 위안부는 안 했다, 뭐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동북공정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중국이 우리나라 고구려하고 부여하고, 이 고구려하고 부여가 중국 역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동북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사님들 생각한 것보다 좀 수업이 길어지네요. 죄송합니다. 자, 한국 학습의 목적. 뭐 미래를, 뭐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배운다, 뭐 이런 것도 말도 좋은데, 저는 역사를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인간 존중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가치라는 것은 너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치를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데, 이 보편적 가치는 이제 인간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인간 존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위안부 문제도 인간 존중을 안 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고, 강제징용도 인간을 존중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존중, 이러한 것들을 결국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게 제 수업의 가장 큰 포커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요거까지만 정리를 일단 할게요. 50년대 한국사 연구의 특징은 한국사가 형성이 됐지만, 제가 적어놨죠. 여러분 책에 적어놨을 것 같은데, 한국사 연구의 형성과 위기의 시절이다. 그 다음에 60년대는 어떤 시기다? 한국사 연구가 이제 활성화되던 시기다. 그 다음에 70년대에는 한국사 연구가 명암이 교체하던 시기다. 80년대에는 민중의 관심이 높아지던 시기다. 그다음에 2000년대에는 이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던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했고, 진사님들 혹시 또 질문, 공부한 거 중에, 야 11시까지 하게 되겠네. 이거 공부한 거 중에 질문 따로 뭐 개인적으로 질문할 게 있다. 과제는 하지 마세요. 너는 과제라는 애 지울게. 또 질문. 처음에는 45명 들어왔는데 지금 26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듣다가 지쳐서 나갔나봐. 또 질문.
다음에 뭐 수업 안 한 건 없는 것 같고. 잠시 저도 앉을게요. 과제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수업한 걸 제가 편집해서 올릴 거니까 그러면 50분 안 될까? 이게 50분은 이하 수업들만 과제를 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하지 마세요. 또 질문. 아, 여기 있었네.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 마칠까요? 그러면? 없으신 것 같은데? 진사님도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진사님 여기까지 다들 할게요. 그럼 제가 오늘 영상 수업한 거를 일단 유튜브에 올리고 편집한 내용은 또 구글에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하여튼 그 유튜브에 있는 것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다. 그리고 과제는 하지 마시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진사님들 제발 시험 잘 보세요. 알겠죠? 그래야 중간에 뛰쳐나간 놈들을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알겠죠? 다들 수고하셨고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영상 편집한 거 아마 12시에 올라갈 겁니다. 지금 여러분 수업 끝나고 바로 편집하러 가야 되니까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